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글로벌 경제가 미국 잭슨홀 미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은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의 경제 심포지엄인데요. 특히 오늘은 파월 연준 의장의 기조연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파월의 입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고 발언하면서 당일 S&P 지수가 크게 빠졌을 정도로 파장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잭슨홀 미팅에선 중요한 사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연준의 목표 물가인 2% 물가 상승률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한 논쟁입니다. 사실 연준은 물가 상승률 2%를 목표로 금리를 조정해 왔습니다. 목표를 수치한 것은 2006년 버냉키 의장이 취임한 뒤부터인 비교적 최근 일입니다. 하지만 왜 2% 물가 상승률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때문에 2%라는 목표는 과학이 아니라 연준의 정치적 판단일 뿐이다라는 혹평하는 전문가들도 많은데요. 특히 최근처럼 고물가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선 무리하게 긴축을 할 경우 경기 침체와 같은 시장에 또 다른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목표치를 높여 시장의 충격을 줄여주자는 건데요. 하지만 다른 한쪽에선 목표치가 올라가면 경기가 과열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그 기준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8월 25일 금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경제 이슈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드릴 양효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침 손경제에서도 한운 기준금리가 3.5%로 동결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저희도 제일 먼저 금통위 소식부터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네, 한국은행이 우리 이제 기준금리 결정한 회의 금융통화위원회 어제 열었죠. 그래서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현재 3.5% 수준 기준금리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보면 2, 4, 5, 7월에 이어서 8월까지 5번 회의가 있었는데 쭉 동결 결정을 한 겁니다. 네, 계속해서 동결하는 이유는 역시 나라 밖 상황이 예측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 거죠? 맞습니다. 이게 동결로 쭉 가는 이유는 하는 입장에서도 사실은 쉽게 좀 표현하자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 물론 앞에 이제 손경제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최근 50년 만기 주담대 때문에 그동안 겨우 좀 잡아놨던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물가는 잡았냐 했을 때 전체 물가 상승률은 이제 2%대로 들어왔지만 주변을 보면은 이게 물가가 잡힌 건지 이게 잘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물가가 한번 일정 기간 안에 잡지 못하면 고물가 기조가 계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들이 지금 연출되면 금리 또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아요. 네, 이게 한쪽만 보면 또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또 다른 한쪽을 보자니 또 섣불리 긴축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작년에 예측했던 올해 시나리오는 대략 이렇습니다. 상저하고 그러니까 경기가 하반기 되면 좋아질 테니까 물가도 잡히고 회복세도 좀 보이면 그동안 좀 경제 부담을 줬던 금리도 차츰 낮추면서 연착륙으로 유도하겠다. 이게 원래 구상이었거든요. 네, 생각보다 경기 회복이 더디긴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긴축을 하려고 봤더니 괜히 금리 올렸다가 경기만 더 냉각시키는 형국이 될까 봐 멈칫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중국의 부동산 시장발 위기 가능성도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기는 더 냉각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관망세가 좀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특히 어제는 한은 총재, 이창용 총재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네. 이 금통위가 끝나면은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나와서 기자들과 이제 간담회를 여는데 여기에서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부동산 대출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와 같이 저금리 시대가 다시 올 거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이고 예. 그다음에 집값이 지금 가장 싸다라는 일명 이제 바닥론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믿었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금 주담대가 늘고 있다. 이런 이제 현실 판단을 드러냈습니다. 그렇죠. 일종의 이제 금리는 올릴 만큼 올렸으니 이제 내려가는 길만 남았다. 그리고 집값은 이제 오를 거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빚을 늘리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예측을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어제 한 거고요. 지난 10여 년간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를 한번 보였던 거는 정말 특이한 상황이었고 지금 젊은 세대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무서움을 잘 알기 어렵다는 뉘앙스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낮은 금리로 갈 거라고 예상하고 지금 집을 샀다면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러면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뭐 지극히 당연한 말씀 해주신 거긴 합니다만 이 발언을 하신 분이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이렇게 경고성 메시지를 아주 강도 높게 하는 건 이례적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모호하면서도 우회적인 단어를 쓰는데 이번에는 우려스럽다 뭐 이런 강경한 메시지를 선택한 거고요. 지난 10년처럼 기준금리가 연 1에서 2%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니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발언이 앞으로 우리도 높은 금리 수준이 상당 기간 유지될 겁니다라는 발언으로 읽혀도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해석을 해보자면 과거 같은 저금리는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긴축이 길어질 수 있고 겨울이 길어지니까 당분간은 여기에 잘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한은은 이제 현 금리 수준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지금 열리고 있는 잭슨홀 미팅, 그다음에 9월 미국의 금리 결정을 조금 지켜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판단을 하자 이렇게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잭슨홀 미팅 말씀 주셨는데 네. 지금은 이제 전 세계 시장이 잭슨홀 미팅 내용에 집중되고 있죠. 네, 여기만 지금 보고 있는데 현지 시간 24일부터 사흘간 이 잭슨홀 미팅 열리게 되는데요. 미국 와이오밍주의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과 금융당국 수장, 그다음에 유명한 경제학자 전문가들이 한 곳에 모이는데 여기 잭슨홀 미팅 때 사진 보면 너무 좋아 보여요. 여름 휴가철에 네. 하게 산이 좋은 데서 그래서 여기 잭슨홀은 사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이제 매화홀, 뭐 진달래홀 이런 게 아니고 사실 말 그대로 이제 골프에서 홀인원 였다 할 때 그 홀 구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맥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마치 구멍으로 빠지는 것처럼 골짜기에 펼쳐지는 곳 여기가 바로 잭슨홀인 겁니다. 예,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개발이 안 된 곳에 가서 네. 세계적인 중앙은행 총재들이 이렇게 회의하는 것도 참 신선하다 생각은 드는데 네. 이 회의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사실 잭슨홀도 기다리지만 바로 이 기조연설을 기다리는 건데 현지 시간으로 25일 10시 5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 11시쯤입니다. 예. 그래서 파월 의장의 기조연설이 있는데 이 연설에서 앞으로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 이걸 어떻게 가져갈 건가 이걸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다리는 거고요. 그쪽 지역에 있는 산이 티턴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티턴산의 이름을 따서 티턴산의 계시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역대 연준 의장들의 어떤 계시가 이제 여기서 나온다. 약간 신탁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9분 동안 짧은 연설을 작년에도 했는데 이후 그대로 실현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긴축을 예고한 다음부터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만 40번 넘게 등장해서 이제 그게 굉장히 회자가 됐었고요. 그때 물가 상승률 2%대까지 금리 올리겠다 했는데 사실 지금은 조금 감이 좀 떨어지지만 당시 미국 물가 상승률이 9%를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로 롤러코스터를 타는구나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바로 그 회의입니다. 예,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 나올까요? 어떤 말들이 나올지는 사실 알 수 없지만 어떤 이야기가 나와도 시장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요동을 칠 수 있고 만약에 시나리오별로 좀 나눠본다면 중국발 부동산 위기를 좀 강조했다든지 아니면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미치는 비중을 뭐 강조했다든지 이게 주춤한다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다면 시장에서는 지금 세계 경제, 미국 경제가 약간 가라는 쪽으로 가고 있구나 그렇게 보고 있구나. 그러면 섣불리 금리를 못 올리겠네 하면서 추가적인 인상이 어렵겠네.
그러면 더 풀지 못하겠지만 더 꽉 조이지도 못하겠네 하면서 오히려 이런 비관적인 전망을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회의 내용에서 물가가 아직 높습니다. 아니면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발언만 나오면 주식시장은 그 반대로 반응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느냐. 파월 의장 연설에서 정신 차려라. 지금 물가 다 안 잡혔다. 예. 방심하지 말자. 더 박차를 가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들이 주요 발언으로 나오면 시장은 또 추가적인 긴축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또 실망할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 경제 강하다. 스트롱하다 계속 강조하면 그럼 금리 올려도 기초 체력 버틴다는 얘기네. 그래서 올려도 된다는 자신감 하면서 또 주가가 조정받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도 보면은 왜 재건축 단지들 보면 뭐 드디어 우리 단지가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습니다 하면 막 꽹과리치고 하잖아요. 예. 약간 이게 부정적인 신호가 안 좋은 신호인데 오히려 환호하는 시장에서는 약간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아까 티턴산의 개시? 예. 네. 그렇게 표현도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개시라고 하기에는 잭슨홀에서 얘기했던 게 다 들어맞았던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개시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정말 이게 이렇게 금과 옥조처럼 받아들일 건 아니고 사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거세지기 전에 아주 초기에 파월 의장이 이번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렇죠. 것도 바로 재작년 잭슨홀 미팅입니다. 예. 그래서 파월의 흑역사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질 거를 예측한 사람은 많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제 잭슨홀 미팅도 사실 미국의 커다란 금리 방향을 짐작만 해볼 수 있을 뿐이지 이게 다 결정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워낙 금리 향배의 주목도가 높은 회의니까 다음 주에 또 추가 소식 좀 전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단체 관광을 허용하면서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좀 들어오고 있다고요. 네, 속속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중국 관광객 수준이 어느 정도냐 했을 때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에 비하면 한 절반 정도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회복이 확실히 안 됐다는 거고 이번 조치로 관광객이 들어오면 올해 말까지는 평년 수준의 한 85% 정도까지는 회복이 될 것이라는 게 이제 한국은행의 계산입니다. 네, 중국이 어떤 이유 때문에 관광 허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관광객들이 하여튼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면 경제에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관광객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중국 관광객들 전체 인원의 한 40%가 단체 관광이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소비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상당수가 단체로 와서 우리 면세점이나 아니면 이제 음식점들에서 어떻게 보면 웨어를 놓고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단체 관광을 제한하니까 그 후폭풍이 컸던 거고 이제 지금처럼 꾸준히 늘면 연말에는 올해 한 22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 GDP 성장률 전체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0.06%포인트 정도 올라갈 거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4% 정도 수준이니까 0.06%포인트면 꽤 큰 수치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아주 세밀한 분야에서 왔다고 해서 0.06%면 굉장히 큰 수치고요. 예.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는 것도 중국이고 또 소폭이나마 올리는 것도 중국 변수다. 이렇게 그렇네요. 정리해볼 수가 있고요. 한국은행이 이 같은 결과를 내면서 만약에 좀 안 좋을 때 시나리오도 냈거든요. 근데 이 부진 시나리오를 보면 중국이 지금처럼 부동산이 망가지고 회복이 늦어지면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은 최대 0.3%포인트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중국 상황을 보면 근데 좀 비관적인 시나리오에 더 무게를 실어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중국 그 경제 수치를 보면은 자꾸 제가 감이 자꾸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이 중국 부동산발 리스크의 진앙지라고 할 수 있는 비구이 위안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가 지금 사업장만 3천여 개가 된다고 하거든요. 사업장만. 네. 예.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이미 다 지어졌는데 주인을 못 찾은 집이 1억 3천만 채가 넘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어놓고 분양이 안 된 걸 준공후 미분양.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악성 미분양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만 채 육박한다고 해서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렇죠. 금융시장도. 그런데
1억 3천만 채다라고 하면 사실 감이 잘 안 잡히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1억 3천만 채면 이게 어마어마한 물량인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일단 우리도 미분양을 장기 평균을 내서 전체 미분양, 악성 미분양을 포함해서 6만 5천 채를 넘어가면 위험 신호라고 보고 대기를 합니다. 근데 1억 3천만 채면은 사실 가늠이 잘 안 되고 물론 우리보다 훨씬 시장 규모도 크고 주택뿐 아니라 이제 오피스 공실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겠지만 그걸 아무리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한두 해 쌓인 부실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단순 계산해서 우리나라 미분양의 어떻게 보면 위험 신호 선이 6만 5천 채면 인구 10배 잡아도 60만 채인데 그렇죠. 이게 1억 채가 넘는다니까 이러다가 금융 분야로까지 문제가 불거지는 건 아닐까요? 일단 대규모 부동산 개발에는 금융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2008년 리먼 사태 때도 사실 뻥튀기 됐던 부동산 가치가 꺼지면서 금융 부분으로 전이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중국 부동산의 경우에는 국제금융사의 투자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하는데 하지만 IMF조차도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 회복의 유일한 희망으로 중국 경제를 뽑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유일한 희망의 부진이 사실은 지금은 더 두드러져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은 주식시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 주식시장에는 요즘 그래서 그런지 오갈 데 없는 돈들이 테마주 이런 거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그 테마를 번갈아 가면서 지금 출렁이고 있는데 상온 초전도체를 우리나라 한 연구진이 개발했다고 해서 주식시장 한번 난리가 났었고요. 바로 뒤를 이어서 주목받는 게 바로 맥신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맥신은 2011년에 우크라이나 출신의 한 미국 교수가 발견한 신소재인데 일단 맥스라고는 돌처럼 생긴 세라믹 물질 이걸 기반으로 만드는 물질입니다. 도대체 이 물질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길래 꿈의 물질 이렇게 불리는가요? 일단 물론 상온 초전도체도 어마어마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맥신도 여기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리가 난 거는 마치 이 맥신이 색을 바꾸는 카멜레온 같은 성질을 가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맥신은 합성하는 금속 종류에 따라 성질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자성을 띠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기 전도성을 보이기도 해서 반도체에 붙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맥신은 제조 과정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종류가 막 수천에서 수만 개까지 이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거 대량 생산하면 이젠 희토류도 필요 없다라는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는 미래 신물질입니다. 그렇군요. 이 맥신이 상용화되면 그럼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가라고 볼 수 있지만 연구진들의 얘기는 한결 같습니다. 이게 상용화되려면 수십 년이 또 걸린다는 거고요. 당장의 어떤 기업체 수준에서 이걸 물질을 생산해서 판매하기는 어렵다. 이런 경고음들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련 주가가 뭐 변화가 있나요? 관련 주가가 폭락을 또 거듭하고 있고요. 소폭 반등하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 지목된 테마주에서 지목된 회사들조차 이 맥신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지금 거리를 두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투자에는 직접 투자에는 정말 좀 주의를 기울여서 신중하셔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주 일정 한번 살펴보죠. 네, 이번 주 오는 27일 일요일이죠. 미국 상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지나 러몬도 장관인데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일단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진정성을 시험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거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번 한 번 방문으로 뭐 두 나라가 이제까지 뭐 싸워왔던 어떤 경제 보복이라든지 이런 마찰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계속 대결 일변도로만 치닫던 미중 간 관계가 조금은 그래도 바뀌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사실 미국의 주요 관계자들도 이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중국과의 디커플링 그러니까 경제관계 단절을 원하는 게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방문에서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또 증시 부양책을 시작한다 이런 소식도 들려요.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게 현재 부진한 중국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 당국이 거래 수수료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그게 주가에 반영되면서 거의 최저 수준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종 이제 제도적인 지원을 보인다는 거고 과연 이게 힘을 받아서 증시가 다시 반등할 거다라는 관측은 그렇게
우위를 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부양책이 많이 쌓이고 큰 부양책이 나와야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에 챙기면 좋을 짤막한 뉴스들이 있을까요? 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사흘간 KTX 추석 승차권 예매가 시작되고요. 예. 사전 예매가 시작되고 30일부터는 전국적인 소비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황금역 동행축제라는 건데 주변에서 혹시 뭐 이용할 만한 기회가 있는지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요일에는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떨어지면서 정말 독감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야. 그리고 같은 날에는 목요일에는 14년 만에 볼 수 있는 슈퍼 블루문이 뜬다고 하니까 이거 놓치면 14년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효걸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 미국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너무 올라서 집을 살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고요? 네, 미국은 금리가 너무 빨리 뛰는 바람에 예. 요즘 집을 사려고 대출을 받으려면 한 연 7.5% 정도는 줘야 합니다. 근데 이게 2000년 말 이후 최고치거든요. 예. 대출 비용이 이렇게 급증을 하니까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지난달 미국 주택 거래량이 올해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게 1년 전과 비교하면 거래량이 약 17%가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집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금리 시기에 장기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 같은 경우에 지금 집을 팔고 이사를 가려고 하면 예. 현재 금리 기준으로 새롭게 모기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현재 집주인들은 보통 한 3% 안팎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뭐 코로나 시기나 뭐 작년쯤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고 하면 한 2% 안팎이겠죠. 예. 그런데 지금 새로 이사갈 집을 산다? 그러면 7%대 금리의 대출을 받아야 하니까 야 일단은 계속 살자.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서 집을 내놓지 않고 계속 보고만 있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시장의 매물이 확 줄었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금리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집 살려는 또는 이사 가려는 수요가 줄어들면 집값이 떨어지는 게 통상적인데 네. 이번에 집값이 이렇게 크게 오르고 있는 현상은 미국 내의 주택 형태를 바꾸고자 하는 어떤 그런 현상? 이런 게 유발돼서 그렇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일단은 지금 집값이 너무 오르고 예.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한 2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예. 이 트렌드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새로 짓는 미국 주택의 크기가 과거에 비해서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도 집을 사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네. 그 사람들이 대출 없이 혹은 대출을 최소화해서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은 좀 규모가 작은 소형 주택뿐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전체 신규 단독주택 착공은 줄었는데 침실이 3개 미만인 소형주택의 착공 건수는 오히려 1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미국의 한 신축 주택 중개 플랫폼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후 미국에서 착공된 신축 주택의 평균 넓이가 한 68평 정도로 10%가 줄은 거예요. 이제 미국에서 신축되는 주택들이 이제 현저하게 소형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거를 해석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되면 집을 사려는 사람도 좋지만 치솟는 뭐 인건비, 건설 비용을 좀 감당해야 되는 건설업자들한테도 좀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거는 네. 그냥 집 면적이 줄었다가 아니라 예. 뭘 어떻게 줄였냐는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미국 집 구조에서 뭐 조금 사이즈를 줄였다는 건지 아예 집안에서 기능을 하는 뭔가를 하나 없앴다는 건지 그걸 좀 봐야 되는데 보니까 이 별도의 식사 공간인 다이닝 룸을 없애고 거실 넓이를 줄이고 욕조도 없애는 방식으로 소형 주택을 건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경우에 따라서는 게스트룸이나 이 다락방 같은 공간을 없애기도 하고요. 일단 거실 넓이 줄이고 욕조 없애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네. 다이닝룸을 없애면 밥을 안 먹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 미국의 주택은 일반적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한 2곳
이에요. 예. 보통 아침은 주방 아일랜드 예. 같은 데에다가 이제 하이체어를 놓고 간단히 먹고 가고, 네. 그다음에 주방 근처에 그 식탁을 놓는 방이 따로 있어요. 그걸 이제 다이닝룸이라고 예. 하죠. 저녁은 이 다이닝룸에 있는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모습인데, 미국에 있는 분들 요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예. 미국 내에서도 다이닝 공간을 잘 사용하지 않는 가정이 많아지니까 그 자리에 홈 오피스라든지 뭐 아이들 놀이방 같은 좀 기능적인 공간으로 바꿔서 쓰는 집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왜 다이닝룸을 안 쓰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네. 이제 독립한 자녀들도 있고 가족의 숫자가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옛날만큼 막 이렇게 모여서 하는 일이 없죠. 물론 이제 손님 많이 초대하고 그런 저녁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은 다이닝 공간이 필수적이라고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트렌드가 보이고 있어서 최근에는 아예 없애는 경우까지 생기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늘리는 공간도 있어요. 그 위층에 침실 2개가 공유하는 미니 거실을 만든다든지, 그 욕실 양쪽에 문이 달려서 방 2개가 공유하는 이제 이런 거를 잭앤질 욕실이라고 하는데, 이런 공유 공간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주택 구조가 바뀌면 가구 시장도 재편되거든요. 그래서 가구 회사들이 점점 좁은 공간에 적합한 가구들을 디자인해서 내놓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야, 미국의 전통적인 가옥 모습도 크게 바뀌어갈 것 같은 분위기가 드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미국 얘기 하나 더 해보죠. 미국이 요즘 최저임금 제도가 의미 없을 정도의 어떤 현상이 생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 얘기는 그만큼 뭐 급여를 많이 준다는 의미인가요? 맞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고용시장에서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임금을 줘도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현재 미국 전역에서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7 25센트, 우리 돈으로 하면 한 9,700원 정도 되는데, 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68,000명.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을 받는 미국 전체 근로자의 0.1%에도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 이상을 받는다는 소린데, 그렇네요. 도대체 얼마를 받나 봤더니 최저임금의 2배, 3배는 줘야 사람들이 일하겠다고 나선다고 합니다. 또 이제 게다가 뉴욕이나 뭐 캘리포니아 같은 이런 자체적으로 연방정부 기준보다 좀 높은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정해서 시행하는 주도 있거든요. 뉴욕이 한 $14가 좀 넘고 캘리포니아가 한 $15가 좀 넘는데, 이런 부분들 역시 연방이 제시한 최저임금의 영향력을 좀 희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시급이 짜서 최저임금의 대명사로 불리는 월마트가 있거든요. 월마트도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의 2배 가까운 시간당 최소 $14 주고 있고요.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상점은 더 합니다. 연방의 최저임금이 아니라 아예 그 시장 가격에 맞춰서 돈을 줘야 사람을 겨우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야, 미국은 서비스업 그 구조가 전체 산업 구조에서 한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렇게 인건비가 올라가면 물가가 어떻게 될지 그것도 그 귀추가 주목되네요. 예, 이번에는 중국 얘기 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양효걸 기자가 중국발 뉴스 짚어드렸고요. 우리도 아마 여러 차례 같이 말씀 나눴는데, 뭐 그 내용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뭐 비구이한 소식부터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부동산 회사 구조조정하려고 나온다, 이런 얘기들 많은데, 최근에는 또 어떤 얘기 나오고 있나요? 일단 오늘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그 비구이 위한 신용 등급을 정크 등급으로 강등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뭐 중국의 부동산 그 비구이 위안이 뭐 디폴트 위기다, 부동산 업계가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려오다가 여기에 더해서 아예 중국의 경제 발전 모델인 부동산 개발이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중국이 좀 긴 정체기에 들어설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러다가 90년대 일본처럼 부동산 버블 터진 후에 왔던 뭐 잃어버린 10년이 중국에도 오는 거 아니겠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파이낸셜 타임즈가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것은 결국 지방정부의 부채가 문제다라는 분석 기사를 내놨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는 뭐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이긴 한데, 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심각한지 뭐 이런 게 좀 나온 게 있나요? 예, 제가 그 앞서 중국의 경제 발전 모델인 부동산 개발이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중국은 전통적으로 경기에 좀 둔화 조짐이 보일 때마다 오히려 뭐 공항도 짓고 뭐 고속도로도 깔고 다리도 놓고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부동산 인프라 개발을 추진해서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지방 정부도 토지 사용권 매각 수익을 통해서 재정 확대 효과도 얻는 방식으로 좀 경제를 성장시켜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부동산 개발이 국가 경제 성장의 엔진이었네요. 그렇죠. 네. 이 방법으로 못 살던 지역이 인프라 개발해서 관광이 활성화되고 또 무역이 확장이 되는 이런 지역 개발이 되면서 경제 성장을 이룬 사례들이 있는데 네. 이제 와서 돌아보니 너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개발을 해서 정작 쓸모없는 경우가 많은 게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거 지으려고 끌어온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일례로 그 마오타이 술 있죠? 예. 이 술로 유명한 중국의 구이저우 성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중국에서 가장 가난한 성 중에 한 곳이에요. 근데 지방 정부가 인프라 개발을 마구잡이로 해오면서 이 지역의 공항만 11개, 다리만 1,700개 이상을 지었습니다. 이야. 근데 공항이 이렇다 보니까 텅텅 빈 곳도 있고 아예 짓담한 고속도로도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과도한 인프라 투자로 결국 지난해 말 기준 우리 돈 한 500조 원이 넘는 미지급 채무가 발생을 했고 올해는 이 재정난으로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중국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부채 해결을 일부 돕겠다 이런 발표했잖아요. 네, 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부채 상환 돕기 위해서 우리 돈으로 한 275조 원의 특별 융자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지방정부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 만든 그 특수법인 LGFV가 쌓아놓은 부채를 갚아주는 용도입니다. 네. LGFV가 뭐냐면 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라고 말 그대로 지방정부 융자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인프라 개발을 할 때 지방 정부가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 같은 금융권에서 돈을 끌어오는 곳입니다. 네.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지방 정부 안전한 고객으로 보고 이제 대출을 팡팡 해줬는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또 자산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제 이자도 못 낸 상황이 된 거죠. 근데 LGFV는 지방 정부가 소유권을 가진 국유 기업인데 이게 정작 그 부채가 지방 정부 것으로 잡히지 않아요. 그리고 공식적인 통계도 없어서 네. 좀 숨겨진 부채가 집중된 중국의 뇌관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중국 은행 전체 대출 중에서 LGFV에 대한 대출이 한 20에서 25%를 차지한다고 하고요. LGFV의 채권은 중국 전체 회사채의 절반 정도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비중이 어마어마한데요. 노출도가 상당하죠. 네. 근데 골드만삭스는 또 이제 외부 시각이죠. 예. LGFV의 숨겨진 부채를 포함해서 중국 지방정부의 총 부채가 약 23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경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뭐든지 단위가 달라요. 단위가 달라요, 진짜.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가 하겠다는 대책은 특히 문제가 되는 특정 지역을 뭐 각계 격파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좀 초기 단계 수준이라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좀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뭐 다른 별다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가 학자들, 전문가들이 그 리창 중국 총리를 포함한 관리들에게 제안했던 문서를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네. 여기에서 눈에 띄는 내용이 이 지방 정부가 보유한 자산을 매각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가장 간단하고 지방 정부가 갖고 있는 자산이 부채를 갚을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예. 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구이저우성을 두고 전문가들이 그 마오타이 만드는 회사인 귀주모테 지분을 일부 매각하는 걸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 귀주모테는 구이저우성이 대주주로 있는 공기업이거든요. 예. 근데 구이저우 정부가 싫다고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나 싶은데 예. 여기에서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어떤 정치적인 신경전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뭐라고 했냐고 하면 솔직히 다리, 도로, 공항은 중앙정부 당신들이 경제성장과 빈곤 완화를 목표로 달성하려고 계속 지으라고 압박을 해서 한 건데 왜 이제 와서 우리한테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하냐.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근데 또 이 밖에 제한된 방법으로는 그 LGFV에 대한 대출을 단기 고금리 부채에서 25년에서 30년 만기인 저금리 장기 국채로 바꾸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중앙정부와 국영은행은 사실 중국은 한 몸과 같아가지고 그렇죠. 금리 내리는 거는 뭐 일도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LGFV가 새로운 수익원을 좀 찾을 수 있는 숨통을 좀 터줄 수 있을 거다.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지막 그 뭐 방법론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가장 설득력이 있고 스무드해 보이는데요. 네. 어차피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내부에서 빌려서 내부에서 개발한 거니까 그렇죠. 뭐 금리 수준을 바꿔준다든가 장기로 바꿔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꽤 있는데 네. 아마 지금은 지난주인가 말씀 주셨던 구조조정 그거 네. 좀 하려는 것 같고 아마 슬슬 어떤 타협은 있어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태국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태국이 총선 3개월 만에 드디어 총리가 나왔어요. 네. 참 오래 걸렸습니다. 누가 됐습니까? 누가 됐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대기업 회장이었던 세타 타위신이라는 사람이 정계 입문 몇 개월 만에 태국을 이끌 총리에 올랐습니다. 예. 지난 5월 총선 직후 결정됐어야 하는 일이 3개월이나 걸린 건데요. 태국은 의원 내각제라서 이 총선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다수당이 총리를 배출을 하죠. 예. 이번 총선은 태국 정치 사상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 이후 처음 맞는 총선이어서 굉장히 중요했는데 1위는 군대 정치 참여 금지, 왕실 모독죄 폐지 등을 내건 젊은 세대인 전진당이었어요. 네. 근데 총리 투표에서 상하원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서 2위 정당한테 정부 구성 주도권이 넘어간 거예요. 근데 2위 당은 쿠데타로 예전에 축출이 됐던 탁신 친나와 전 총리의 딸이 대표로 있는 푸아타이 당이거든요. 예.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아버지를 내쫓은 20여 년간의 오랜 숙적인 군부 진영하고 연합정부를 구성해서 이 신임 총리를 배출하게 된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된 거네요. 네. 근데 총리로 선출된 이 세타 타이신은 현재 태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개발 업체인 산시리 회장 출신입니다. 이 탁신 친나와 전 태국 총리를 지지하면서 측근으로 지내온 그런 인물인데 기업인이 때부터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좀 서슴지 않고 SNS를 통해 발언을 해왔고요. 특히 교육개혁, 경제적 불평등 문제, 환경보호 뭐 이런 목소리를 많이 내왔습니다. 그러다가 총선을 앞둔 지난 4월에 산시리 회장에서 물러나서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을 했고 단 몇 개월 만에 정치인으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겁니다. 지금까지는 군부 세력이 10년 가까이 집권해 왔는데 이제는 기업인 출신 총리가 됐으니 경제적으로는 좀 뭔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세타 신임 총리의 경험이 경제 정책 추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당선 직후에 그 태국 종합지수 주가 지수도 오르고요. 네. 그다음에 태국 화폐인 바트도 한 달 만에 가장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초 예전과 달리 앙숙인 군부와 손을 잡으면서 좀 향후 국정 운영에서 좀 갈등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존재감이 좀 뚜렷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점도 좀 약점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네. 뭐 하나하나 그래도 태국도 정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조장혁의 체인지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미국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 2%에 대한 수정에 대해서 잭슨홀에서 논의한다고 해서 변화의 제목을 가진 노래 선곡해 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일요일 7시 5분 주간 하이라이트와 지리는 경제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